자, 피터캣 북클럽 116번째 작품은 1995년 발표된 독일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1944년에 태어난 독일 작가입니다. 작가에 관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1944년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 제발트하고 동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44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이죠.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트 슐링크와 제발트는 전쟁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거죠. 엄연히 말해 전후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혹은 삼촌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발트는 결국 고향인 독일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살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일 텐데 바로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수치심에는 먼저 전쟁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밖에 있는 우리는 모든 독일인들이 전쟁의 책임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현대의 일본 젊은이들이 전쟁은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결국 부모 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바로 부모 세대에게 느끼는 수치심이다. 그리고 작가에 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작가의 직업이 오랫동안 법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작가가 법대에 다니고 있을 무렵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이 일어날 때랑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60년대 초반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도 전범 재판이 있었고 그는 전공 수업 때문에라도 그 재판을 방청하다가 어떤 독특한 여자 피고인을 목격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재판에 끌려온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부인하는 데 급급했던 데 반해 그 피고인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순순히 인정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방청을 지켜봤던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호기심이나 매력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자 결심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소설에 자신처럼 전후 세대가 느꼈던 부모 세대에 대한 수치심을 접목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15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황달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부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죠. 그 부인은 36살 된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녀는 감사의 뜻에서 꽃을 사들고 그 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나라는 이름의 부인이 다른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열린 문틈으로 그 한나가 스타킹을 신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치고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왜 이 책이 15살 소년과 36살 여인의 외설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수치심이다. 자, 15살 소년과 36살 먹은 여인의 관계는 부끄러운 관계겠죠. 수치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 수치심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바로 전후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느끼는 수치심을 상징하는 설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상상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독일 전후 세대의 이야기,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게 아닐까. 실제로 한나는 주인공에 비해서 21살이 많으니까 엄마뻘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들의 만남은 이제 계속되었는데 그들의 만남은 항상 목욕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책 읽어 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의식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자, 여기서 이 소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책 읽어 주기인가? 소년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책을 보신 분들은 이런 문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좀 튀어 가지고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한나가 마치 말을 닮았다고 생각하죠. 말, 달리는 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여자를 말에 비유하지? 이렇게 튀는 설정이 나오면 그것은 작가가 의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 말은 마부가 하는 지시를 우직하게 따르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부의 지시를 무지성적으로 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 세대를 말에 비유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의식은 마치 아이히만처럼 자기 의식 없이 무지성적으로 행동했던 부모 세대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깨우쳐 주려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나는 글을 배워서 나중에 감옥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되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 읽어주기라는 간접적인 행위, 그런 간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무지성적인 측면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책 읽어주는 행위가 아닐까. 자, 다시 소설로 돌아오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나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수업 세미나 때문에 어떤 재판을 참관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여자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혐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어떤 여자 수용소의 감시원들이었는데, 그 수용소에는 1200명의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일은 건물을 올리는 건축공사였는데, 그런데 그 1200명 중에서 몸이 허약해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을 매달 60명씩 선발해서 아우슈비츠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나 또한 그 일에 관여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두 번째 혐의는 전쟁 막바지에 이제 독일이 거의 패망이 확실해졌을 때 그들은 수용소를 떠나서 수용자들과 함께 서쪽으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1200명의 수용자들을 어느 교회에 수용하고 문을 다 잠가 놨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연합군의 폭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폭격에 맞아서 불이 나서 그 1200명이 다 불타 죽었는데,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로 몇 명의 여자들이 전범 재판을 받는 과정을 방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겠죠. 몰랐다,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막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한나만큼은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히만이 했던 대답과 거의 유사한데, 자신은 당시에 교회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만약 그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풀려난다라면 그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럴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그들이 다 타 죽었다. 아이히만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악의 평범성. 게다가 한나는 문맹이었습니다.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완전한 문맹이었는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나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만 밝혀도 범죄 사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전부 다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한나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주인공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헤겔과 칸트의 윤리학을 전공했던 철학 교수였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크나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행복보다 품위와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품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자, 이제 마지막 3 부가 남았죠. 8 년이 지났습니다. 주인공은 법학자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고 또 다른 여자들도 만났지만, 하지만 어린 시절 한나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선택했다." 15살의 한 선택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운명 같죠? 부모를 우리가 고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의 운명 또한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한나가 수감되고 8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주인공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나에게 책 낭독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년 동안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꾸준히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면서도 그 소포 안에 자신의 편지나 쪽지 같은 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한나에게서 먼저 편지를 받게 되죠. 아주 짧은 편지였는데 고맙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나가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한나는 교도소에서 주인공이 보내준 그 책 낭독 테이프를 틀어 놓고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빌려와서 펼쳐 놓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를 깨우치게 된 거죠. 결국 한나가 주인공에게 보낸 편지는 고마움과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됐어.'라는 어떤 그런 자랑도 섞인 얘기였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주인공은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만 보낼 뿐이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한나가 먼저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왜 그것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주인공 입장에서 부모 세대에게 느끼는 사랑과 수치심이 공존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에서 끝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아마도 이것이 독일 전후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느끼는 감정의 진실이 아닐까. 그래서 책을 덮고 나서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 책은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그 극복할 수 없는 세대 갈등에 대해서 나름의 정답을 찾아낸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는 것을 통해 한나는 스스로 그를 깨우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나 아렌트나 프리모 레비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이 책은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